자, 오늘은 정권의 홍위병 페이크 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가짜 뉴스의 실체, 오늘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 뉴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그 목소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굉장히 컸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그 국민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그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들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촛불을 들고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하야를 외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하야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촛불 집회 때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정말 그 마녀 사냥이라고 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민족의 반역자라고 해서 단두대가 등장하고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이 펼쳐졌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정말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모든 전 국민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했었는지, 그때 이슈가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의 목을 단두대에서 자르고 싶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렇게 과격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제 이 보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이 보도들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루머였다, 가짜였다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시간을 2016년으로 되돌려보고 그 뉴스들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고 여러분이 눈이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뉴스가 이제 최순실 보도의 시작이에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비선실세라는 최순실이라는 그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촛불 광장, 광화문으로 몰려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최순실 보도는 그 김희겸, 한겨레 신문의 그 김희겸 선임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이 되는데요. 2016년 9월 20일 한겨레 신문 제1면에 이런 기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대기업 돈 288억 거둔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제목만 보면요. 최순실이 다니는 단골 마사지 센터에 그 마사지 센터장이 엄청난 규모의 돈이 들어간 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력으로요? 바로 최순실의 영향력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이제 그 한겨레 신문의 내용이에요. 자, K스포츠 재단 이사장 자리에 자신이 단골로 드나들던 스포츠 마사지 센터 원장을 앉혔다. 누가요? 최순실이 얹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5년이 넘는 단골 손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동춘 이사장에 대해서 그는 어떤 인물이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 하면은, 자, 운동회복기능센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스포츠 마사지 센터를 운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사범대 체육학과 출신으로 머리 마사지, 발을 자극하라 허리가 좋아진다, 이런 외국인이 쓴 스포츠 마사지 책을 번역한 분야의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뭐 어떤 전문가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보다는 어떤 마사지사, 어떤 마사지 전문가라는 느낌을 주는 것을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보도가 시작되고 나서요. 구글 검색창에 마사지 정동춘이라고 치면 10만 5천 건의 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대부분은요. 2016년 10월 30일 조선일보 최순실 마사지 센터 원장 정동춘 최씨 소개로 K스포츠 이사장 됐다. 그리고 뭐 정윤희 전처 최순실, 정동춘이 마사지 주물탕, 이런 게 이제 블로그 제목으로 떠요. 제가 이제 구글 검색창에 검색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한겨레 기사 있고요. YTN 뻣뻣한 정동춘 마사지 안 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마사지라는 내용이 꼭 이 정동춘 이사장의 그 이름 뒤에 붙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마사지라는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이 도대체 어떤 느낌이죠? 대부분 부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성적인 이미지까지 풍기죠. 그런데 이 최순실과 가까운 마사지 센터의 마사지 센터장을 갖다가 어떤 재단 이사장으로 앉혔다고 하니까 어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반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더욱더 가중되기 시작해요. 자, 지금도 이 최순실 씨가 평소 다니던 그 마사지 업소 주인을 K스포츠 재단 이사장으로 최순실이 추천했다라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언론들은 왜 이렇게 마사지라는 단어를 강조했을까요? 마사지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활용해서 최순실 박근혜의 관계를 격화시키려는 의도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 왜냐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동춘 이사장이요. 마사지와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정 이사장이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런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혜훈 의원이 정동춘 증인은 씨앗이라는 이름의 마사지숍을 운영한 적이 있지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동춘 이사장이 마사지숍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혜훈 의원이 또 뭐라고 하냐. 어쨌든 마사지 한 걸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사지 안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뒤에도 계속해서 기록을 보면요. 증인이 있다 얘기하니까 3자 대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사지 절대 안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운동기능 회복센터라는 것이요. 스포츠를 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 운동기능 회복센터라는 것은 미국에서 보면 이 재활센터라는 거는요. 닥터와 똑같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요. 의대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이 재활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는 것을 이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미국에서 공부하셨던 분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동춘이란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 정동춘이란 인물은요. 서울대 체육교육과에 입학해서 운동생리학으로 석학과 박사 학위를 받은 체육 전문가예요. 연구 논문이 28편이고요. 역서 저서가 27건. 충분히 전문가라고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전문가죠.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체육교사였고요. 서울 한사랑병원 운동처방과장을 지냈고요. 건국대학교 한국건강영양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동덕여대 인천대 강사로 역임했고요. 호서대학교 서울체육학과 견임교수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국민체력센터 운동처방실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대표팀 관련해서도 역시 운동처방 관련한 도움을 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랬던 인물을 갖다가 한낱 그냥 마사지 센터의 센터장으로 마사지 전문가로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정동춘 이사장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한겨레 신문에서 발표했던 김의겸 선임 기자는 2017년 5월 CBS 라디오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가지고 정 전 이사장을 거듭해서 스포츠 마사지 센터 센터장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폄하하게 돼요. 그러면서 낙하산으로 이렇게 이사장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진실이 다 드러났고 그 사람의 양력에 대해서 다 나타나고 다른 관계자들이 충분히 그런 그 자리에 재단 이사장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췄다라는 증인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언을 해도 이 김의겸은 계속해서 이렇게 정동춘 이사장을 깎아내리고 마치 그냥 마사지 센터의 그냥 센터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김의겸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자,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청와대 대변인이 돼요. 자, 이 김의겸이 대변인이 된다고 했을 때, 심지어 좌파 매체인 어떤
뭐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 오늘에서조차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최순실 게이트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김의겸의 그런 청와대 대변인 역할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당연히 뭐 야당에서는 최순실 보도에 대한 코드 인사다, 보훈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변인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됐던 보도가 바로 JTBC에서 보도했던 태블릿 PC예요. 이 태블릿 PC는요, 정말 그 촛불 집회에다가 촛불에다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관련 태블릿 PC 보도였습니다. 물론 최순실에 관련된 거였죠. 그런데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결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탄핵으로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JTBC의 태블릿 PC 보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보도는요,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냈냐면은 박근혜 무능, 최순실 국정 운영, 이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국민들로 하여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키웠던 게 바로 이 태블릿 PC 보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JTBC에서 이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 그리고 이 태블릿 PC가 왜 최순실의 것이었는지에 대한 수많은 팩트라고 하면서 점검을 계속하는 그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JTBC를 보면서 이건 분명히 최순실의 태블릿 PC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도를 계속해서 내보내요. 그리고 10월 19일 날 최순실과 고영태의 관계, 그리고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그런 내용을 JTBC에서 보도하게 됩니다. 이 보도는 국민들에게 거의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대통령의 극비였던 그런 연설문, 드레스덴 연설문까지 이 최순실의 그 PC에서 발견되고 그 연설문을 최순실이 미리 받아볼 수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말 대단히 놀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봐볼게요. 과연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었나? 정말 그 파일에 이 보도처럼 44개의 연설문이 들어있었나? 그것을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이 보도가 있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그 다음 날부터 JTBC는 아주 융단 폭경을 쏟아붓습니다. 24일, 25일 무려 30개의 그 태블릿 PC 관련 보도를 내게 되는데요. 뭐 연설문 받았다. 44개의 연설문이 있었다. 그리고 이 연설문이 실제 연설문과 달라져 있다. 그리고 국회 국무회의 자료, 지방자치 업무 보도 사전에 받았다. 비서진 교체도 인지했던 것 같다. 뭐 TV토론, 자료, 대선 광고 미리 다 접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죠. 북한과 관련된 국방위의 비밀 접촉 안보 기밀도 최순실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뭐 엄청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국민들 모두가 똑같이 이 보도를 보면서 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기사가 터져요. 그건 바로 어떤 거였냐면요. 최순실 PC 새로 등장한 김한수 행정관이라는 그런 제목의 보도였는데요. 이 손석희 앵커가 JTBC는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 자료도 보고받았다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해당 보도는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그동안의 언론이 계속 말했던 태블릿 PC에 그 미리 받았던 그러니까 최순실이 미리 받아봤던 청와대 문건이 다시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고쳐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보내졌다 이렇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문건을 받았다라는 것과 문건을 최순실이 고쳐서 다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문건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일반 그 민간인에게 문건이 간 것도 문제가 되지만요. 문건을 민간인이 고쳐서 어떤 비서진이 아니고 민간인이 고쳐서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고친 대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이거야말로 정말 비선 실세가 되고요. 국정농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를 접했던 많은 국민들은 굉장히 놀라면서 이제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나 무능한 사람이라는 이 프레임이 정확하게 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누가 좌지우지했다라는 거예요? 최순실이 좌지우지했다라는 그냥 이런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우리의 머릿속에 확 박히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JTBC의 보도였어요. 그럼 뭐 JTBC만 이렇게 보도를 했을까요? 이 보도에 이어서 물론 당연히 뭐 단독이고 특집이었죠. 이때부터 JTBC의 시청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데요. 뭐 다른 언론들도 계속해서 이 보도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해서 무능한 그런 사람으로 찍게 됩니다. 자, 이때 한번 봐보세요. 최순실 태블릿 PC 특종 이후에 JTBC 뉴스룸의 시청률을 한번 봐보세요. 거의 3배 이상 확 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이게 종편 뉴스였기 때문에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는데요. KBS 시청률과 거의 동일하게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하죠. 뭐 MBC, SBS 다 비슷하게 그러니까 공중파와 동일한 그런 수준으로 올랐으면서 이 JTBC가 막강한 뉴스에 힘을 얻게 됩니다. 자, JTBC는요. 최순실 태블릿 PC 특종을 통해서 어떤 국정농단의 의제를 완전히 선점하게 되고요. 이 의제를 끈질기게 밀고 나가면서 정말 어떤 뉴스의 시청률도 아주 많이 올라갔고요. 이 뉴스 선호도 지금도 많은 분들이 JTBC 뉴스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JTBC 뉴스들이 제가 이렇게 조사해본 바로는 가장 가짜 뉴스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당연히 설마 방송에서 하는 뉴스가 거짓이겠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죠? PD수첩.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의 보도를 이런 공영방송에서 했다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역시 공중파에 맞먹는 이런 종편 방송에서도 이런 일을 되풀이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그 뉴스로 되돌아가갖고요. 이 JTBC의 주장을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최순실이 지인이 최순실의 태블릿을 들고 전화도 하고 딸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그런데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반박 반론을 해놨어요. 해당 PC 통화가 되지 않는 제품이에요. 전화도 하고 딸의 사진과 동영상도 찍었다고 분명히 JTBC는 보도를 했는데 이 태블릿 PC는 통화가 되지 않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렌식 검사를 통해서도 딸의 사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연히 태블릿 PC를 발견했을 때 방전 상태였는데 다행히 맞는 충전기를 구매해서 충전했다. 너무 우연이죠. 어떻게 바로 그 충전기를 사죠? 이 태블릿 PC가 굉장히 구형이었어요. 구기종이었기 때문에 사실 충전기가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없는 기종인데 우연히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 충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세 번째 봐보세요. 우연히 잠금 패턴이 자신이 지인이 쓰던 패턴과 똑같아서 풀 수 있었다. 글쎄요. 자, 그 다음에요. 태블릿에 그레이트막이라는 메일 계정으로부터 새로운 딱 번호 입력해서 태블릿 PC를 쫙 키니까 바로 본인 확인 메일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번호 몰라서 접근할 수 없었다는 거죠. 굉장히 자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태블릿이 조작되거나 수정된 적이 없었다. 태블릿 조작설에 대해서 이 JTBC가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해요. 그런데 국가서 보고서에 태블릿 PC가 조작되거나 수정된 적이 없다고 보도를 했지만 국가서 보고서는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서 보고서는 태블릿 PC 입수 이후에 증거의 무결성이 훼손 입증되지 않아 증거 오염이 있다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렵지만요. 이 태블릿 PC가 입수된 이후에
어떤 전혀 손대지 않았어야 했는데 훼손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작될 수도 있다라는 가망성을 열어두고 있나요? 열어두고 있지 않나요? 국가수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보세요. 국가서 보고서가 태블릿이 최순실의 것이라고 인정했다라고 이렇게 또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서는 어떻게 하냐? 태블릿 PC의 사용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있고 최순실 혼자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번째, 최순실이 하루 전에 드레스된 연설문을 받아서 수정했다. 그런데 이 하루 전에 연설문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김파, KIMPA라는 그런 메일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메일은 누가 가졌냐? 김희종 행정관, 청와대 행정관의 메일 주소였다는 거예요. 그럼 연설문을 누가 받았어요? 김희종 행정관이 받았죠. 지금까지 자취를 알 수가 없어요. 행적이 모연하고요. 김한수, 하이라고 이렇게 태블릿 PC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자, 국가서 보고서에 따르면요. 태블릿 PC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하이라고 주고받은 것도요. 최순실 씨 조카와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순실 셀카가 태블릿 PC에 들어있었다. 이 태블릿 PC에 들어있는 사진은요. 딱 2장이었어요. 그리고 최순실 말고 다른 2명의 셀카가 또 존재해요. 그러면 셀카를 찍었다고 해서 최순실의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나요? 셀카를 찍은 다른 사람의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굉장히 모순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이 뭐냐? 이 태블릿 PC가 진짜냐 가짜냐를 놓고 계속해서 다른 법원에서도 다룬 핵심 쟁점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태블릿 PC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냐라는 것이고요. 2번째, 정말로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을 수정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첫 번째 것, 국가수가 여러 사람이 이 PC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태블릿 PC 안의 자료가 최순실의 것이라고 확정 지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이 태블릿 PC를 증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출을 못해요. 국정농단의 가장 큰 이슈이자 증거라고 했던 방화세라고 했던 이 태블릿 PC를 갖다가 오히려 특검은 제출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증거로. 그 다음에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을 수정했느냐라는 문제요. 자, 조사 결과 해당 태블릿 PC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목록에는 문서를 수정하거나 저장하는 기능의 어플리케이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없으면요.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밝혀지니까 JTBC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자신들이 조작했다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석희 당시 앵커가 굉장히 아주 빈궁한 그런 답변을 내놓습니다. 자, 보도 당시에 JTBC가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 자료도 보고 받았다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고쳤다고 했지 태블릿 PC로 고쳤다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말입니까? 도대체 송아지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고쳤다고 했지 태블릿 PC로 고치지는 않았다. 참,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당시 국민들은 그 보도를 들으면서 그 태블릿 PC로 고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었나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주 친한 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손석희 앵커가 이렇게 해명한 내용을 말하지 않고 이 보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니 당연히 그 태블릿 PC로 박근혜 그 연설문 고쳐가지고 최순실이 보낸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민 중에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손석희는 뭐라고요? 태블릿 PC 그냥 들고 다녔다고 한 거지 그 태블릿 PC로 고쳤다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런 보도를 가지고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 사냥하듯이 단두대에 그 목을 자르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저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당시 너무나 무지해서 찬성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내용들 가짜 뉴스들을 제가 공부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진실을 모를 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렇게 의인을 악인으로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에 깨어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와 관련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진실을 그냥 묻어두고 그냥 나만 살고자 하는 그냥 일반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옳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최순실 관련된 보도가 나와요. 박근혜 대통령과 이 최순득이라는 최순실의 언니가 성심여고 동기 동창이고 사실 최순실 뒤에 진짜 비선 실세는 최순득이라는 조선일보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른 막 언론들이 조사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성심여고에 가가지고 바로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전혀 같은 학교를 나온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기동창이 아니라고 학기 측이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합뉴스에서 정정 보도를 한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 타이틀을 봐보세요. 최순실 언니도 박 대통령과 인연의 재력까지 갖췄다. 아니 이게 그 전에 조선일보의 그 잘못된 보도를 정정하는 보도입니까? 정정 보도는요. 아주 그냥 잠깐 나와요. 오히려 계속해서 이 뉴스의 타이틀은 진짜 그 뒤에 더 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참 무섭죠? 자, 그 다음에 2016년 12월 29일 시사저널에서 또 최순실의 숨겨진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했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내놓습니다. 자, 뭐 취재 결과 도대체 무슨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취재 결과 30대 중반인 김 씨가 현 정부 들어 청와대 총무 구매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게 바로 최순실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어요. 최순실한테는요, 전혀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 시사저널의 기사는요, 당시 타 언론사와 다름없는 청와대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 뭐 기자에게 최순실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최 씨의 지인, 뭐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취재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취재입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어떤 인물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냥 루머를 듣고 이렇게 기사를 써요. 김현규가 아니면 말고 그냥 저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JTBC의 박병형 기자가 2016년 11월 15일에 박 대통령 가명 길라임, 차움 VIP 시설 이용도 이렇게 타이틀을 하면서 보도를 합니다. 자, 뭐 길라임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의 여주인공 이름이 길라임이었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명을 써서 이 차움이라는 병원의 VIP 시설을 이용했다라는 그런 건데요. 자, 이 보도가 나간 시점이요. 뭐 태블릿 PC 보도가 나가고 한 20일 정도 지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태블릿 PC로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한참 부정적인 여론을 막 증폭시킨 다음에 다시 또 이 길라임이라는 이런 가명을 썼다라고 보도가 나간 거죠. 자, 이 해당 보도에서요.
JTBC는요, 신원을 밝히지도 않은 이른바 전 차움 관계자의 입을 빌려서, 증언을 빌려서 운동을 하면 언제 와서 몇 시간 하고 뭐 어떤 운동 했는지 기록을 하잖아요. 박 대통령이 본명을 쓰지 말아달라고 했나 봐요. 뭐로 할까 그러다가 길라임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차움이라는 병원이요, 일반적인 병원이 아니에요. 어떤 운동 처방센터고요. 어떤 VIP 병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인터뷰했던 그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뭐 다시 다른 언론사와 뭐 정치계에서 난리가 납니다. 중앙일보 바로 16일 그 다음 자예요. 길라임 감형 박 대통령 과거 현빈 조화의 발언. 기가 막히죠. 이런 기사가 나와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길라임, 근라임, 박근혜와 길라임을 이렇게 합친 말이에요. 근라임 이렇게 비양되는 그런 기사 칼럼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대변인이었죠. 박경미 대변인 바로 16일 날 뭐라고 얘기하냐. 길라임 대통령님 검찰 조사 못 받겠다고 버티는 게 최선입니까? 이게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대사를 인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의 드라마였던 시크릿 가든 그것을 갖다 이용하면서 이렇게 비아냥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정 당시 민주당 대변인도요. 논평을 통해서 무엇보다 국민들이 어이없는 조서를 보냈던 것은 일국의 대통령이 감형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데 드라마 여주인공 이름을 썼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화나게만 하기에는 미안했나 보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웃긴 일이라는 거죠. 자, 또 추미애 빠지지 않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죠. 자, 이때 계속해서 뭐 촛불 시위가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뭐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번개 촛불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발언을 해요. 대통령이 그렇게 드라마에 심취한 나머지 우주의 기운도 역시 길라임처럼 받으셨구나. 그래서 가명도 길라임으로 쓰셨구나. 밤새 우울한 날을 한 방에 웃을 수 있게 해준 대통령이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 웃기다고 해야 하나 그런 막장 드라마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이런 VIP 병원을 이용하는데 자기의 본명을 숨기고 가명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자, 중앙일보가 나중에 이렇게 단독 보도를 해요. 처음에 이동모 원장을 인터뷰하게 되죠. 거기에서 이 이동모 원장이 오늘 그 당시에 일했던 간호사에게 물어봤더니 대선을 앞둔 박근혜 후보에게 혹시 누가 될까봐 차움 직원이 길라임으로 썼다고 한다. 박근혜 후보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실명으로 해달라고 요청해서 바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채널A가 2016년 12월 8일에 또 박근혜 평일에도 관저에서 TV 시청했다 이런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뭐 길라임이란 가명을 썼다. 현빈을 좋아했다. 맨날 TV만 봤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조리장의 그 증언을 인터뷰를 얘기합니다. 이 조리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박 대통령이 회의나 외부 일정이 없으면 늘 관저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문제가 된 7시간대에도 관저에 있었다. 관저 내부에서 TV를 봤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박 대통령이 TV 시청을 매우 좋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평소에 혼자 TV 보면서 식사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진술합니다. 자, 이 뉴스를 접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미친년 중에 미친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매일 TV나 빠져보는 대통령이 TV나 보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던 그 청와대 요리연구가 김막업 씨가 나중에 후에 인터뷰를 하게 돼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나 한번 보세요. 평소 TV를 즐겨 본다고 하더군요. 그 TV 동화에 그 인터뷰를 말하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보통 청소를 좀 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청소를 하러 들어가는데 1시간 반쯤 청소를 하는 동안 대통령은 비켜주지도 않고 노트북이 놓인 책상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노트북으로 TV를 봤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TV를 보고 있었던 적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침대에 눕지도 않고 책상에서 꼬박 조는 모습 딱 한 번 봤어요. 자, 청와대 조리장이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관저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1시간 나한테 대통령께서 하루 종일 뭘 하시냐고 묻기에 나야 잘 모르지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실 때는 TV를 보시더라 라고 말한 게 그렇게 왜곡돼서 마치 정말 사실인영 본인의 추측을 인터뷰했는데 그 추측을 마치 사실처럼 뉴스가 다른 뭐 유튜브의 유튜버도 아니고요. 이런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종편 또는 공영방송의 뉴스가 방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실에서 TV를 보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침에 신문을 문 앞에 갖다 놓으면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고요. 자, 이 김막업 그 청와대 요리연구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도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오전 내내 집무실에 있었는데 TV가 집무실에는 없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역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요. 관저 집무실에는 TV가 없다. 박 대통령은 집무실에 있을 때 TV를 보지 않는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언에 대해서 한 번도 기사화됐나요? 기사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사 아주 작게 기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냥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 이미 모든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박근혜는 TV나 보는 일자 무식 그런 대통령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채널A의 이상희 기자가 또 바로 최순실이 청와대 관저에서 잠을 잤다라는 보도를 하게 됩니다. 자, 항상 확인 불가능한 당시 여권 관계자예요. 어떤 확인해 줄 수 없는 관계자, 확인 불가능한 관계자. 이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이 사람들의 증언으로 이렇게 안봉근의 차를 타고 들어가서 잠까지 잤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침대가 이 관저에 3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시 침대를 3개를 잤는데 침대 2개는 관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침대 3개 중에 하나는 최 씨가 이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최순실은 당시에 검문 검색도 거치지 않고 청와대 정문을 통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 뉴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부각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청와대 본관에 있는 침대가 언제 제기됐냐? 왜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지 자세히 보려면은 이 시계의 추를 더 뒤로 돌려가고요. 2015년으로 돌려야 되는데요. 2015년 5월에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그 소속 의원이었던 최민희 전 의원이 이 최민희 의원은요. 월간 말지 기자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최민희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물품 취득 원장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아주 고가의 침대 3개를 구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기거하는 곳에 그곳이 공간인데 청와대 본관에 침대 3개와 일반 가정집 살림살이가 왜 들어가냐.
이해할 수 없다. 왜 청와대에서 침대 같은 것을 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가의 침대 3개 샀는데 세 번째 거는 80만 원이죠. 고가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침대라면 저가예요. 그런데 보면은 2014년 2월 18일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고요. 그리고 3월 14일, 7월 20일 박근혜 대통령 때 구입한 게 맞아요. 그러면 이 침대 3개가 이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3개 중에 한 개는 이제 최순실이 사용했고 어떤 비서진도 아닌 최순실 일반인이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잠까지 자고 갔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뭐 침대 3개 사들인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면서 그러니까 최순실을 위해서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제 정말 말할 수도 없는 굉장한 루머가 돌아요. 최순실의 전 남편인 정윤회도 그 침대 사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저질스러운 주장이 각 언론에서 막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최문희 의원이고요. 내 인생을 바꾼 박근혜 청와대 침대 스캔들 폭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침대 스캔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와대에 들어간 고급 침대 무려 3개. 아까 분명히 마지막 거는 80만 원대의 저가 침대예요. 그런데 고급 침대 3개. 주인은 최순실. 이런 중앙일보 기사도 있고요. 자, 2016년 국정농단 불거지면서 정윤회와 미래를 즐겼다는 의혹의 근거로 이 침대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 근거를 활용해갖고 낙곰수 출신의 주진우 기자 뭐라고 했어요? 섹스 비디오,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의 섹스 비디오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기사가 또 나올 수 있게 됐냐? 그거는요, 이 정호성 당시 이제 비서의 진술 때문이었는데요. 자, 특검에서 이 정호성 비서관에게 물어요. 왜 도대체 침대를 3개나 구입하게 된 거냐? 혹시 최순실이 관저에서 잠을 자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게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정호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최순실이 관저에서 잠을 자고 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저에 추가로 들어갔다는 침대 중에 하나는 대통령을 수행하는 윤전추 행정관을 위한 거고 다른 하나는 아마 수발드는 아주머니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침대 3개 가운데서 MB정부에서 구매한 침대 1개는 청와대 창고에 보관했고 또 다른 1개는 청와대 휴가지인 저도에 있고 나머지 1개는 대통령이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윤전추 행정관도 역시 동일한 답을 했어요. 법원에서. 자, 어떻게 해결했냐? 저는 당직을 서면서 관저에서 잔 적이 있습니다. 업무가 밀릴 때는 한 달에 3, 4일 연속해서 잠을 자는데 제가 사용한 침대는 몇십 년 돼 보이는 아주 허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서원 씨나 수발드는 아주머니는 관저에서 잔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해명과 이런 사실들을 갖다가 보여줘도요. 당시에 모든 국민과 언론들은 다 귀를 닫았어요. 청와대의 침대가 최순실의 것이냐 또 최순실의 남편이었던 정윤회와 박근혜 대통령의 미래로 사용된 것인 것처럼 마녀 사냥을 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성 대통령에 대한 인신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아주 한방 날리는 그런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은요, 채널 A가 굉장히 우파 방송인 그런 보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굉장히, 탄핵에 앞장섰던 그런 채널이에요. 2016년 11월 15일에 최순실이 대통령 전용기로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라는 이런 보도를 하게 돼요. 자, 2015년 채널A의 메인 뉴스, 저녁 시간의 메인 뉴스에 어떻게 앵커가 이야기를 했냐. 지금부터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는 민간인 최순실 씨가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를 무시로 타고 다녔다는 의혹 관련 대통령 집중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채널A가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 당시 전용기에 동승했습니다. 청와대 관저도 모자라서 순방 시 공식 집무실 격인 전용기 내에 대통령의 업무 공간까지 파고든 셈입니다. 라고 이렇게 멘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남준 기자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런 최순실 대통령 전용기 동승 증언을 갖다가 계속 보도를 하게 돼요. 그때 이제 5월 달에 이란을 순방하는데요. 5월 순방할 때 대통령 전용기에서 최순실을 봤다라는 증언이 있다. 그리고 이전에도 몇 차례 최순실 씨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것으로 안다라는 이런 보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보도에서요. 도대체 이 증언을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정체불명의 청와대 관계자는요. 딱 두 마디 했어요. 대통령 전용기에서 최순실 씨를 봤다. 해외 순방에 동행한 것으로 안다. 이 두 마디였는데요.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지만요. 이 두 마디였는데 그 뒤에 채널A는 뭐라고 해야 하냐면요. 최순실 씨가 박근혜의 해외 순방과 관련된 외교, 안보, 대외 경제 정책까지 개입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도가 날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이 댓글들을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엄청난 댓글들이 달리게 됩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쓰레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국가 망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최순실을 거기에 태웠냐. 국민 세금으로. 이건 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댓글들이 실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호실이 입장을 발표하게 되죠. 이 입장을 보면요. 경호실에서 탑승자 명단을 확인한 후에 탑승자 명단에 최순실이 없었다라고 밝혔어요. 아울러서 이제 이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이 이 1호기에 탑승하려면 보안 패스가 필요한데 비행기 어디에서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있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70여 명의 취재 기자들이 좌석 통로를 지나다녀야 하는 비행기 구조상 동승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채널A 기자가 이란 순방에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체를 밝힐 수 없는 기자, 그 증언의 기자가 채널A 기자였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밝히지 못했어요. 채널A에서는요. 그리고 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요. 채널A의 김남준 최순실 대통령 전용기 동승 증언이라는 제목의 기사 현재 채널A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어디에서도 이 영상 찾을 수가 없어요. 모두 삭제가 됐어요. 문제의 기사가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니까 채널A는요. 이 오보에 대해서 공식적인 해명도 없었고요. 사과도 없이 슬그머니 기사만 삭제해버립니다. 너무나 책임감이 없죠. 그리고 나서 2016년 12월 1일에 YTN 연합뉴스에서 트럼프 여성 대통령의 끝을 보려거든 한국의 여성 대통령을 보라라고 말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갑니다. 자, 당시 트럼프가 힐러리와 대선 중이었었는데요.
이 대선 운동을 하면서 자, 힐러리가 여자였죠? 그러니까 힐러리 여자 대통령을 만들면 어떤 상황이 되냐? 그 상황 보려면 한국 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었을까요? 사실이 아니었죠. 사실이 아닌 게 바로 밝혀지고 나서 결국 YTN에서 아주 작게 사과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보도가 나간 후에 굉장한 이게 오보라는 것을 갖다 막 댓글이 달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YTN에서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에 시청자들에게 바로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뉴스를 하나 만든다라는 게요, 굉장한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언론사의 기자 그리고 보도국에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2월 7일에는요. 한겨레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가라앉을 때 올림머리 하느라 90분 날렸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신문 일면 톱 기사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제목으로는 드러나는 세월호 7시간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돼요. 3면에서도요. 관련 기사들이 계속해서 대문짝만하게 실렸고요.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사흘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보도가 막 쏟아지니까 결국 국회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압도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표를 던지게 됩니다. 밝혀진 사실 하나도 없이요. 다 기사들의 보도 뉴스를 보고 그 보도 뉴스로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가결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첫 한겨레의 보도가 있고 나서 국민들은 분노를 폭발하게 됩니다. 역시 한겨레는요. 세월호 침몰중 올림머리라니 국민 분노 폭발이라는 제목으로요. 후속 기사를 계속해서 이 의혹을 기정사실화해서 계속 보도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머리 손질하니? 이런 기사 있었고요. 1시간 가까이 머리 손질한 셈이다. 민방위 북에 맞춰서 일부러 부스스한 머리 모양을 연출했다니 더 가증스럽다. 이런 기사를 또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미용사를 불렀고 머리 손질 말고는 한 일이 없구나. 구조대책 대신 시장만 고심했던 꼴. 이런 비난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대통령의 머리 손질과 메이크업을 위해서 약 1시간가량 미용사가 머무른 것이 그 청와대 출입 기록상 사실로 밝혀졌어요. 그렇지만요. 머리 손질에 소요된 시간은 20분 정도였습니다. 미용사가 1시간 정도 머물렀다는 것은요. 청와대 관저에 도착해서 나오는 시간까지의 전체 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냥 머물렀다라는 것을 머리 손질 90분 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보도를 한 거죠. 당시에 그 박영수 이 특검도요. 세월호 당시 대통령의 일정에서 머리 손질이 비교적 아주 빨리 마무리됐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미용사였던 정 원장이 이날 대통령이 많이 급하다고 연락을 했고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세월호 사고 수사 결과 발표한 그 문재인 정부도요. 머리 손질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계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외부 행사를 나가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경호 준비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결국 머리 손질에 몇 시간 걸린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20분 정도 걸렸다라면은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요. 이런 한겨레 신문의 오보는요.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슬픔과 안타까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양이 됐고요.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신속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데 치중하는 눈물 없는 매몰찬 인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보도를 통해서 맹목적으로 박근혜를 추종했던 그런 친박근혜 세력들도요, 돌아서게 되고요. 상당수가 박근혜 죽이기에 가담하게 되지만 어떤 언론도 나중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촛불 집회는 더욱더 가열되게 되죠. 굉장히 계속해서 그 인원 갱신을 보도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였던 2016년 12월 3일에 이 촛불 집회에서요, 1분 소등 행사를 하게 돼요. 전체 모인 사람들이 다 촛불을 1분 동안 껐다라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미 대사관에서도 촛불을 지지하기 위해서 1분 소등에 동참했다라는 보도가 중앙일보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날인 12월 4일에 역시 JTBC도 이 보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보도는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면요. 미국에서조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다라는 여론을 조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당시의 언론 보도인데요. 경향신문, 미국 대사관도 촛불 집회 참여했다. 오후 7시 소등 행사에 사무실 불 꺼 눈길. 자, 스포츠 경향, 미국 대사관 촛불 집회 소등 행사 참여. 누리꾼 미국 대사관도 빨갱이라고 해봐라. 자, 미국 대사관 1분 소등에 참가했다. 대부분 이렇게 다 참가했다라고, 이렇게 목격했다, 동참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진짜 촛불이 자, 그 대사관에서 여기에 참여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위에 사진 두 개는요, YTN의 사진이에요. 지금 동그라미로 원침대를 봐보세요. 여러분, 대사관에 불이 꺼졌나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MBC의 촬영을 봐보세요. 꺼지지 않았어요. 자, 우연찮게도 YTN이 촬영한 장소에서는 옆에 불빛이 갑자기 꺼지면서 착시 효과로서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JTBC는 어떻게 했죠? 그 옆에 아주 불이 환한 곳이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인데요. 이렇게 이 역사박물관과 대사관이 대비될 정도로 이 대사관에서 동참했다라는 것을 보도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도할 때 촬영했지만 다른 장소에서 촬영한 것도 당연히 비교해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보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보도의 파장이 커지니까요. 결국 미국 대사관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입장을 발표하게 돼요. 이 미국 대사관에서 어떻게 발표를 하게 됐냐면요. 당시 사무실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확인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미 대사관은 한국의 국내 정치에 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발표가 있었지만요. 이 손석희 앵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자, 불을 끈 적 없다는 대사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하면서 아무튼 지금 증거로 가지고 나온 화면에서 보면 오른쪽 맨 위는 여전히 꺼져 있단 말이죠. 이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살짝 말을 흘립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확인을 해줘도 믿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과 다르다. 살짝 대답을 회피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2017년 1월 18일 SBS 보도예요. 자, 뉴스 사실은이었는데요. 청와대 간접원이 그냥 사적 공간, 거울방의 용도는? 라는 그런 보도가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 TV에서 리포트를 했는데요. 당시 앵커가 공교롭게도 이제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그 여성을 불법 촬영했던 그런 혐의를 받았던 그 앵커죠. 근데 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서재 바로 옆에 이른바 거울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방에 거울이 붙여놨다고 해서 그렇게 불리는데 역대 다른 대통령들이 거실로 썼던 공간인데 박 대통령이 들어온 뒤 거실을 사방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김성준 앵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방에 거울이 있는 방에서 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가 다시 얘기해요. 윤정추 행정관이 트레이너 출신이라 박 대통령의 운동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지금 거울이 붙어있는 방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봐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갈 때, 입주할 때 이런 기사가 나와요. 참 재밌습니다. 박근혜의 거울방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 입주 늦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바로 다음 날에 청와대 관저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거울방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실무진이 관저를 손보려고 들어갔는데 거울이 사방에 붙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울을 다 떼는데 시간이 걸려서 지금 대통령이 청와대 입주가 늦어졌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울방이 요가나 필라테스를 배우기 위한 작은 공간이라면 문 대통령의 입주에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거실 전체를 거울로 채워놓은 탓에 문 대통령의 입주를 위한 관저 정비에 시간이 걸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국민일보에서 첫 번째 보도했어요. 거울로 뒤덮여 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합니다. 자, 여러 언론사에서 동일한 보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보도 댓글을 한번 볼까요? 자, 댓글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제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셔도 찾을 수 있어요. 이 댓글을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마치 정신병자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거울방에서 뭔 짓거리를 한 거지? 거울방 비아그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또 박 전 대통령의 제부죠. 박근령 씨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보도 바로 다음 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 거울방을 언급하면서 문고리인 3인방에 둘러싸여 세상과 불통된 단절의 벽이고 단절된 방이라는 그런 글을 올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막 여러 뭐 이렇게 비유된 그런 사진들이 막 여러 게시판들에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럼 이것이 사실일까요? 한번 보죠. 자, 반박 증거들을 한번 볼게요. 자, 김휘종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입니다. 자, 이 행정관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대통령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없는 박 전 대통령은 넓은 관저에서 혼자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동선에 맞게 방을 재배치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사용했던 큰 침실을 사용하지 않았고 작은 방을 침실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들이 거실로 사용했던 공간에서 단전호흡 등 운동을 했습니다. 이 방 한쪽 면에 거울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박마검 그 관저에서 일했던 요리 연구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요. 거처한 방에 큰 거울이 없다. 화장대에 둥그런 거울과 세면장에 붙어있는 거울밖에 없다. 관저 안에 큰 거울이 있다면 운동실이 유일하다. 한쪽 벽만 거울로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랬죠? 사방에 거울이 붙어 있어서 거울을 떼고 그것을 원상복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주가 늦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거짓말이죠. 언론도 거짓말. 이 나라의 여당도 거짓말. 도대체 어디에서 이 가짜뉴스가 나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실수라고 말할 수가 없죠. 저는 굉장히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궁지에 몰아넣었던 또 한 가지 뉴스들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무속신앙,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에 굿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도가 됐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굿하는 장면이라면서 온라인에 돌던 사진들이에요.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이것조차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게시판들의 포털 사이트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증거다라는 이런 사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참여했다 이런 사진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자, 이게 옥천군과 옥천문화원이 주최하는 육시 종친과 고향의 사회단체가 해마다 여는 고 유경수 여사의 추모제와 승모제의 모습이에요. 이 추모제의 초대대에서 참석했던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의 모습을 찍힌 거죠. 이 사진들이 계속 올라왔던 거예요. 여러분, 특히 언론이죠. 그리고 특히 뉴스가 보도될 때 뉴스의 생명은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는요, 팩트가 아닌 것을 기사화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어떤 가정을 만들어서 추측성 보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상식성을 넘는 아주 고약한 짓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보도는요, 결국 이 언론이 홍위병이 돼서 국민을 선동한다는 겁니다. 국민을 선동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선동으로 언론의 보도 때문에 탄핵되는 전무후무한 엄청난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짓에 속은 대한민국은 지금도 엄청난 가짜 프레임에 속아서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은 분열되어 있고 나라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혼란 속에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체제가 지금 바뀔 수 있는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저에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설교하지 왜 이런 정치 문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말하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목사는 세상의 정치, 사회적인 문제는 모두 접어두고 성경만 가르치면 될까요? 네, 목사는 강단에서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정치적, 사회적 이슈들을 이야기할까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을 원치 않으십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을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거짓 뉴스에 현혹되어서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 있을 때, 이 진실의 눈이 닫혔을 때 목회자로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그리스도인이
거짓에서 눈을 돌리는 것은 죄를 숨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만이고 위선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에서 광명을 삼으며 광명에서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을 보면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있는 것은 결국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풀이 불길 속에 떨어짐과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모르면 모르는 것이 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그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그 진실에 대해서 옳은 눈을 가지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진리인지 알고 깨닫기를 갈망하고 소원하며 우리의 눈이 깨어나기를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는 정치가나 하고 우리는 살기도 바쁜데 누군가 그냥 정치만 잘하면 되겠지.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교회는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말씀만 들려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5명의 의인이 없어서 심판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도 불의에 눈 감는 자도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런 기회주의자로 살아가는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닙니다. 모두가 심판의 대상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거짓 뉴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단순히 이 사실을 그냥 아는 데서 그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짓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짜 평화가 이야기되고 있고요. 가짜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복음과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복음도 가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짜를 분별하는 눈이 없다면 우리는 누군가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와서 나보다 더 성경을 많이 한다는 사람이 와서 아니야, 너가 알고 있는 게 틀렸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잘못 알려준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복음인지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듯이 언제나 진실을 깨달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미혹될 수 있습니다. 배도의 시대, 미혹의 시대, 예수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이 세상은 미혹되고 배도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배도와 미혹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그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깨닫는
그런 정말 현명한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들으면서도 귀머거리가 되지 않고 보면서도 장님이 되지 않는 그런 현명한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